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선진 법무사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파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회생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문제점과 고민거리들이 있으시니까 회생을 기준으로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생 제도의 정의, 회생부터 먼저 출발을 하시죠. 71페이지부터가 개인회생 제도네요. 자, 개인회생 제도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생계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그 나머지를 법률상 개념으로는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님들은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 종종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중에 가용소득을 이렇게 법률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용소득,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다 라는 생각으로 잘못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개념은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없으시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회생에서 생계비죠. 생계비라는 부분을 공제하고 내가 변제에 투입하게 되는 돈이 가용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은 법률상 5년이라는 기간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6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죠. 그래서 그 개정된 법을 적용하게 되면 3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여러분들은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는 3년이라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건들조차도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을 해서 변제 계획안을 짜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년을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3년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인 부분을 5년으로 가게 하죠. 그래서 5년으로 가게 하는 이유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죠?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걸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을 최대 기간으로 해서 5년에 이르기까지의 변제 계획안을 짜서 제출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기존하고 마찬가지의 변제 계획안이 짜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이제 청산가치가 거의 없는 그런 우리 회생 신청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이라는 단축된 기간 동안만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제도의 의의의 부분을 크게 먼저 한번 보았고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제일 중요한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진짜 역시나 그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개인회생 제도에서 그러면 이런 그 5년이라 이제 3년이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버는 소득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니까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변제에 투입한다. 즉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변제 계획안을 짜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의 가장 큰 틀입니다. 그리고 법무사님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득을 확인하고 거기서 생계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 계획안을 짜는 그 방식까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법무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 사이사이에 녹아있는 쟁점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오늘 몇 가지라도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이러한 변제 계획안을 짜는데 필요한 개인회생이 또 통과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지금 우리가 의의를 살펴보면서도 봤던 것처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책 페이지로는 149페이지에 이제 나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가장 쉽게 항상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부분이 채무자들에게 가장 많은 부분은 부채가 많아서 일단 우리한테 상담을 오게 되는 거죠. 부채가 가장 많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적은 부분은 재산이라는 부분이에요. 재산이 너무 작고 재산은 이만큼인데 부채가 이만큼인 분들이 우리한테 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을 하러 오시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개인회생제도의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것은 이 사이에 변제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보다는 우리가 결국 적게 갚는 변제계획안을 짜게 되지만 재산보다는 반드시 많은 변제계획표를 짜야만 해요.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 그림에서도 제가 신입법무사님들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파산과의 형평 부분이라고 또 한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파산이라는 제도는 어떤가요? 파산은 이게 지금 재산이죠. 제가 저 그림에서 표현한 재산 부분이고 이게 부채 부분이다 라고 하면 파산이라는 제도는 이 재산이라는 부분을 전부 환가하죠.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환가를 해서 배당이라는 것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환가된 것만큼 이게 이제 날아가고 나면 요 남는 부채 부분에 대해서만 면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파산이라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이 그림 하나에서 쉽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회생이라는 제도도 마찬가지로 파산을 함에 있어서 이 재산을 이렇게 배당하고 하는 요걸 청산 단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청산의 단계를 거쳤을 때보다 그 이상의 변제액만 나와주면 된다라는 원칙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꼭 알고 계셔야 하고 그랬을 때 요 변제 재산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산가치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청산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청산가치에서 공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또 이해하고 있어야 하죠.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그죠. 여기서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한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인데 법무사님들은 이제 많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책으로도 제가 페이지는 알려드릴 겁니다. 압류금지 재산이라는 범위 부분이 우리가 청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는 면제 재산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시면 이 청산가치에서 빠지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계산해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이런 예를 또 이제 법무사님들하고 많이 들죠. 예를 들어 내가 보증금이 지금 3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부채가 1억이다.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지금 130만 원을 소득으로 벌고 있다. 라고 할 때 간단하게만 그냥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됐든 어쨌든 한번 변제계획안을 짜본다 하게 되면 법원에서 생계비로 인정하는 부분이 100만 원을 인정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용소득으로 뽑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네, 그쵸. 소득은 130만 원에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뺐으니까 30만 원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 돈을 우리가 얼마 동안 갚게 되나요? 앞으로를 계산으로 하게 되면 30
6개월을 갚게 되죠. 그럼 얼마인가요? 1,080만 원. 자, 1,080만 원이 내가 갚게 되는 변제액이에요. 그러면 요 그림 밑에다가 우리가 요거에 맞아 떨어지나 보게 되면 여기는 1,080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 재산에는 제가 지금 딱 하나만 뭐 예를 들긴 했지만 가장 채무자들이 재산으로 많이 갖고 오는 부분이 보증금, 차량, 보험 정도가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는 흔치 않은 일이니까 이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청산가치 밑에는 원래는 3천만 원이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3천만 원과 2,080만 원이라는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변제 결과는 통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법무사님들은 법을 아시니까 만약에 일반인들이 변제 계획안을 짜거나 하게 되면 그래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에 충분히 뭐 한 1, 20만 원 돈을 변제하고도 그 회생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한테 들어가는 돈 몇십만 원 아껴보겠다고 하다가 평생은 아니죠. 이제 앞으로 3년이지만 어쨌든 이 변제하는 기간 내내 남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갚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종종 갖고 오는 사례들을 보면. 그럼 이거 몇십만 원 아끼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 와서 의뢰했다면 충분히 청산가치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무사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검토를 해줬을 텐데 그런 여지들을 자기들이 살피지 못하고 자기들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훨씬 많은 돈을 변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근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나요? 안 가르쳐줘요. 법원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본인이 내가 한 달에 생계비를 나는 6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아니 법원이 우리 100만 원까지 인정해 주는데 그냥 100만 원까지 쓰지? 라고 하는 법원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그냥 60만 원으로 본인이 생계비 저는 이거 쓰고 나머지 제가 다 뭐 요거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제가 70만 원씩 갚을게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거부할 일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받아들여 주죠. 그런데 만약에 법무사무실에 왔다고 하면 법무사님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 법무사님들한테 왔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이분은 보증금 3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압류금지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걸릴 여지가 있고 면제재산 신청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그죠? 청산가치에서 공제되는 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이것을 다 공제하고 나면 이분의 청산가치 부분, 요 재산에 대한 부분은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사람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100%다 공제받고도 충분히 개인위생을 통과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사님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고 면제재산 신청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페이지로 찾아봐야죠. 일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14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봤으니까. 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이 거기 나와 있고 이제 라이프니츠 수치라고 해서 뭐 사실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이거 대입해 볼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 자체가 변제 계획 그 안을 짤 때 이 라이프니츠 수치를 대입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다 맞춰주고 있는 계획안을 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이 밑에 나와 있는 라이프니츠 수치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마이크를 이 변제액이라는 부분은 지금 표면적으로 3년 동안 갚는 금액이 1,080만 원이지만 이게 기간을 쭉 한 번에 일시에 갚는 게 아니고 나눠서 계속 갚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이자율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환산하냐면
현재 가치라는 것으로 금액을 바꾸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제가 아까 요거 두 가지 설명하느라고 0으로 떨궈놨지만 만약에 이 금액이 비슷한 금액으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여기는 1,080만 원이 나왔는데 이쪽에 재산은 지금 뭐 보험하고 이런 거 쭉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다고 할 거야? 1,100만 원이면 안 되죠. 아니면 요 금액하고 똑같이 1,050만 원으로 해볼까요? 30만 원 정도 작게. 자, 재산이 1,050만 원이 나왔고 변제하는 금액이 1,0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졌죠. 그러나 이거를 현재 가치로 요거를 바꾸게 되면 이 금액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금액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냐 그 부분을 149페이지에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방법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보시지 아마 코로로 작성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지 약간 느낌을 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면 149페이지에 밑에 걸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라이프니츠 수치 적용하여 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그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먼저 보면 1번 변제 개월수에 따른 라이프니츠 수치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뒷장에 넘겨보시면 변제 개월수에 따른 라이프니츠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거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계산했던 변제 개월수가 몇 개월인가요? 36개월이죠? 36개월의 라이프니츠 수치를 한번 보세요. 몇이죠? 33.3657로 다 찾으셨죠? 자, 거기서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수치를 찾으랍니다. 그러면 몇인가요? 거기다가 3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이죠? 네, 그죠? 찾으셨죠? 자, 거기다가 뭐를 곱한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4번 가용소득을 곱하라고 했죠? 자, 가용소득을 곱할 때 가끔 이걸 곱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아니죠. 가용소득은 아까 요거 계산할 때 우리가 여기서 가용소득 얼마를 뽑았죠?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뽑았죠. 그래서 이 금액에다가 한번 곱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산출한 그 값을 한번 곱해보세요. 네, 핸드폰으로 벌써 계산하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그죠? 곱해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 나오나요? 제가 계산해봐야 되나요? 계산하신 분? 네? 1010 570. 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이렇게 나왔던 변제액 총액의 금액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법원에 이렇게 맞췄다고 아까 요 금액하고 비교했죠? 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켰어 라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신청한 것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통과될 수가 없는 변제기간이 짜진 거죠. 자, 이때는 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요 금액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어때요? 금액이 재산, 청산가치보다 더 낮죠. 변제하는 금액이 낮아지니까 이때에는 변제하는 금액을 조금 더 올리셔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맞춰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있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이렇게 요 부등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는 요 수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까지를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이제 알고 계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제했던 부분들이 뭐뭐였는지 그것도 눈으로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11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1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저 청산가치 부분에서 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법무사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채권들 밑에 쭉 조문 넣어서 열거해놨죠. 보증금이라든지 뭐 통장에 있는 돈도 우리가 150만 원까지 뭐 이렇게 보호될 수 있는 범위들이 여기 다 읽어보시면 나와 있고 또 뭐 보험금의 일부도 그죠? 150만 원까지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 다 알고 계신 눈으로 한번 보시면 다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뭐 급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뒷장으로 넘겨서 보시면 압류금지 물건들 또 당연히 그래서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나오는 그런 물품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뭐 보증금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그 부분을 항상 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고 계셨다가 어느 금액까지 지금 서울이 얼마죠? 1억이 얼마요? 3,400?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이 혹시 서울이 아니신 분들은 자기 지역에 따른 그 보호되는 범위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또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이고, 뭐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나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행법 공부하시면서 보충이 다 되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면제재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죠. 면제재산으로 우리가 공제할 수 있는, 청산가치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중요한 건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 중 일정액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게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에 있는 그 보증금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면제재산 신청을 할 일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압류금지 채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보증금들이 있죠.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예를 들어 그 보증금 금액이 보호받는 금액 이상을 만약에 갖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에 아까 3,400이었는데 1억이 아니고 보증금이 1억 2천이었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압류금지 채권으로서의 공제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면제재산 신청으로서의 공제 금액은 존재할 수 있다. 1억 2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조건 이 사람 그 법이 집행법상 보호해주는 범위 내에 있지 않구나 라고 간과하고 넘어가서 그 재산을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 1억 2천이라는 보증금 중에서 면제재산 신청으로서 서울에 계신 분이라면 3,400까지가 여기서 떨궈질 수 있는 실익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제재산 신청을 넣어 주셔가지고 재산을 일단 떨궈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제재산 신청에 있어서 주거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생에서는 이 6개월간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의 면제재산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면제재산 제도는 파산이라는 제도에서도 동일하게 받아주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파산이라는 제도에서 아까 그림이 없어졌지만 요거를 환가해서 배당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배당한다고 했잖아요. 떨궈주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결국은 회생에서 아까 얘기한 청산가치겠죠. 청산되어야지는 대상들. 근데 이것을 그럼 탈탈탈 다 털어내는 것이 아니고 면제재산 신청과 또 여기 나와 있던 우리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이 부분이 여기에도 파산에 있어서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파산관제인이 탈탈 털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그 승인을 받은 것들과 압류금지 재산이 되는 부분들은 환가 배당하는 재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제대로 해주셔야, 어떤 분들은 파산 신청하면 길바닥에 나앉는 줄 아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뭐 교육을 받지 않고 하신 법무사님들은 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법이 이미 일정 부분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것들, 생계를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에 있어서 보험금 같은 경우 의외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지금 파산을 하는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좀 과다하게 그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보험을 해지하시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일단 보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면제재산 신청으로 6개월간의 그 생계비로서 신청을 해드려요. 그러면 지금 생계비로 6개월간의 생계비가 900만 원까지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월 150만 원씩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 보험이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다 살릴 수가 있죠. 1000만 원 뭐 가까이 나온 보험금이라는 부분을 그대로 다 살릴 수가 있는 실익이 있고, 보증금은 또 보증금대로 뭐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들어가거나 또는 면제재산 신청을 통해서 살고 있는 집도 그대로 지켜드리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관제인이 뭐 환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례들이 사실 되게 많죠. 환가할 일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어떤 특정 재산이 발견됐다거나, 또는 일정 금액 이상 뭐 편파 변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배당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사실은 거의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채무자들이 이미 채권자들한테 집행당할 거 다 당하고 온 상태에서는 거의 이것이 없는 상태가 더 많게 되죠. 그래서 면제재산 신청은 이렇게 양쪽에 골고루 다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파산 신청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면제재산 신청을 물론 파산 선고가 나고 뭐 일주일 안에 바로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파산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같이 신청을 하셔도 돼요. 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변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금지 명령이라는 신청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어떤 집행이나 뭐 압류가 들어가건 이런 부분들을 일단 금지 명령으로 막아주고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파산이라는 제도는 일단은 면제재산 신청이 같이 들어갔을 때 그 면제재산에 대한 그 압류를 막아달라라는 신청은 같이 들어갈 수 있지만, 면제재산이 신청을 하지 않은 그냥 통상적인 상태에서는 파산에 이르기까지 이 채권자에 대한 집행이나 뭐 이런 그 압류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면제재산 신청을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좀 나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면제재산 신청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렸고, 네, 지금 그 뒤에 뭐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 그 정도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개인회생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또 하나 보면 151페이지로 다시 가서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에요. 자, 이것은 간단하죠. 지금 사실 이 그림 안에도 다 녹아있는 부분들인데, 수입에서 회생은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우리가 변제에 투입할 가용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가용소득이라는 부분을 전부 변제에 투입해라 라는 원칙이 결국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주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수입이라는 부분과 생계비라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수입이라는 부분은 책으로 어디를 공부하시면 되냐? 페이지 131페이지. 131페이지 부분부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셔야 할 수입이라는 부분입니다. 수입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회생에서 조금 뭐 건드려야 될 부분들을 한 번씩 쭉 볼게요. 131페이지 수입. 132페이지로 넘어와서 뭐 특수한 유형의 소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제목들을 읽어 놓으셨다가 사례를 접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했지? 라는 부분을 되게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녹여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참조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수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채무자에게만 있죠. 개인회생은. 하지만 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약간 채권자에 의해서 파산 신청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가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법무사 쪽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일반회생 쪽에서는 채권자도 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개인회생만 오로지 채무자 혼자만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신청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뭐 특수한 유형의 소득들, 수중소득이나 보험금 소득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소득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소득이 일정 부분 사실은 계속 증가하죠.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게, 아니 소득이 매년 증가하는데 아까 그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매년 그거를 반영을 해주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현 시점에서 소득을 산출한 이후에 그 소득으로 3년짜리 변제기간을 다 짜고 3년 동안의 통상적인 그 급여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반영하지 않아요. 대신에 물가도 그만큼 오른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반영하진 않고, 다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소득이 급격하게 오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법무사님들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법무사가 아니었고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생각지 않게 법무사 자격증을 지금 땄다. 그러면 이제 소득 증가가 예상되고 실제로 이제 몇 개월 후면 소득이 증가하시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통상적인 증가분이 아닌 급격한 어떤 변화에 따른 소득 증가가 있을 때에는 원래 변경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은 보고 계시면 되고요.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가용소득은 전부 투입의 원칙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만이 이 변경 신청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채권자에게도 변경 신청권이 있고 또 회생위원에게도 변경 신청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만약에 드러났다라고 할 때에는 언제든 사실 뭐 법원에 의해서건 아니면 채권자에 의해서건 변경당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즉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역의 일도 발생을 하죠. 내가 지금 소득이 뭐 200만 원이어서 한 달에 뭐 1인 생계비로 100만 원씩 그 변제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고 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새로운 이 경력을 살려서 갈 수 있는 직장도 없고 해서 월급이 150만 원으로 줄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뭐 계약도 하고 더 이상 내가 20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 기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용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변제기간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줄이는 변경 신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뢰인들이 늘리는 신청을 하겠다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는 없는데 중간에 가다가 소득이 계속 줄어서 이제 더 이상 더 많은 소득을 받을 여지가 없어서 이걸 줄일 수 있겠냐라는 요청을 하시는
그 의뢰인들이 종종 생겨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가용소득을 줄이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줄이는 신청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 가용소득에 대한 증가와 감소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가끔 그 제일 그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어 있는 그 채권들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채권자 목록에 만약에 어떤 특정 채권자가 빠져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 채권자를 중간에 넣지 못해요. 절대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강의를 이렇게 짧게 듣고 가다 보면 가용소득에 대한 증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채권자 누락되어 있던 그 부채 금액의 증감에 대한 얘기로 착각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확정된 이 절차를 통해서 이게 지금 만약에 접수를 했다. 그리고 인가가 났다. 요거는 딱 재판 절차 한 6개월, 8개월 걸리는 그 딱 재판 절차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변제를 하는 거는 이제 36개월에 이르기까지 변제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 인가 이후에는 채권 금액의 등락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이 인가가 되고 나면 이 채권자 목록은 집행문 부여받아서 집행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마음대로 이 이후에 어떤 신청 절차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올리고 내리고 하게 되는 부분, 그 부분은 뭐냐면 채권자 목록 중에서 우리가 변제 기획안을 짜다 보면 미확정 채권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미확정 채권으로 처리하게 되는 그 채권에 대해서만 이 향후에 그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요 이후에 약간 변동사항이 확정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지 절대로 여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여기 가서 변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목록이 누락하는 것 때문에 법무사님들이 엄청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파산에 있어서도 제가 파산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오늘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하나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채권자 목록에 파산 절차에서 목록에 빠져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죠? 네? 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면책 확인해소. 면책 확인해소로 하신다고 했죠. 파산해서 목록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 맨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게 면책 확인이죠. 그죠? 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해서 가는 거. 그죠? 이거는 신청을 채무자가 하겠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청구이해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추환항소의 방법이 있어요. 법무사님들은 왜 이게 파산해서 이게 목록에 만약에 누락되었다라고 하면 이 누락된 것이 어떤 시점이며 지금 이 채권이 어떤 단계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요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선택이 마음대로 선택하시라는 게 아니고 어느 하나로 꽂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이 각 소의 성격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 성격대로 꼽혀야 되는데 만약에 직원들한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법무사님들이 일을 시키게 되면 직원들은 무조건 면책 확인해소로 가요. 그러면 잘못하면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왜? 추환항소의 대상인데 만약에 면책 확인해소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추환항소는 어떻게 돼요? 앞날로부터 2주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법무사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느 소송으로 내가 진행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이거는 뭘 기점으로 나눠지나요?
면책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 이 파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채권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그거에 따라 나눠줘야죠. 그죠? 면책이 이 면책의 의미는 사실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만 면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채무에 포괄적으로 미치는 게 면책의 효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목록 누락에 있어서의 문제를 다투는 이유는 비면책 채권이라는 규정 속에 악의로 누락한 채권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의 여부를 다투느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악의가 아니면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미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입증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누락되어 있는 그 채권이 여기에 확정됐냐 여기에 확정됐느냐에 따라서 추한항소는 이쪽에 확정된 거, 청구이의는 이쪽에 확정된 거. 이랬을 때 법무사님들이 선택해야 되는 방향을 두 개 중에 하나로 잘 잡으셔야죠. 면책 확인해소에 대한 제 생각은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랑 또 틀려요, 사실은. 뭐냐면 채권자 목록에 누락됐어요 라고 해서 의뢰인이 와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책 확인해소를 해달라고 의뢰인이 왔어요. 그럼 덜컥 그냥 해주실 거예요? 속가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 한 2억 몇천만 원 됐다. 지금 누락된 게. 그러면은 이 면책 확인해소 하자고 이 의뢰인이 내야 되는 인지대만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또 공과금만 그거 들어가는데 파산 한 번 더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면책 확인해소를 물론 뭐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럴 때는 이 면책 확인을 한다는 얘기는 이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아직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역으로 이 사람을 이 목록에 없는 채권자를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렇게 찔러야죠. 자극을 해야죠. 채권자를 자극을 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 채권자 측에서 자기의 그 채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게끔 해야죠. 이행청구에 소송이 들어오게끔. 그래서 이행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150만 원 들여서 면책 확인을 할 것을 우리한테 답변서 쓸 비용만 내면은 답변서로서 충분히 이 목록에 누락한 것이 내가 악의로,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다라는 걸 다퉈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의뢰인이 면책 확인해소라는 방법으로 자기 비용을 과다하게 들이기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자만 조금 들쑤시면 너 이거 자극하는 방법 많이 있죠. 너 이거 소멸시효 지난 거 아니야? 나한테 왜 주장해? 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쪽에서 바로 소송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다투면 되죠. 그때서 이제 다투시면 되고 또는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이미 나 면책 받았어 라고 하면 저쪽에서 아예 꼬리를 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그냥 가만히 내려주고 평생 있으면 좋은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고서 또 매각을 하고 이런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채권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굳이 채무자가 불안해 하시면 이제 자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면책 확인해소를 해야 되는 실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일단 법무사님들은 뭐 의뢰인 돈 인지대 1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뭐 이익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무사님들이 충분히 저쪽에서 미리 이행 청구를 해오게끔 해서 이쪽에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법무사님이 구도를 그려주시는 것도 조금 의뢰인을 한 단계 더 생각해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팁을 면책 파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에 꼭 이거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절로 넘어갔죠. 이것저것 우리가 지금 132페이지 소득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종종 회생이든 파산이든 하겠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국가의 조력을 받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가서 본인들이 알고 이거 나라에서 했으면 공짜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법무사님 이거 말도 안 해주고 이렇게 또 서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나라에서 그 지정 변호사라든지 이런 변호사 선임을 하실 수 있는 제도들도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가셨다가 다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왜냐면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차근차근 내가 어떤 단계를 밟아가며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하셔라 라는 그 구체적인 안내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뭐 서비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행해드리는 것보다는 부족함이 많이 있겠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학력이나 이런 게 높으시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해서 이제 잘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다시 오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럼 조금 뭐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리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여기 신입 법무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한번 말씀드렸고요. 소득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서 134페이지 이 보시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근로자 이런 사람들도 다 개인회생 신청하실 수 있어요. 종종 아르바이트 한다고 신청 자격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완전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정년이 임박한 경우도 정년 이후에도 뭐 그 퇴직연금으로 또 계속 해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변경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 신청이 또 한 번 들어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시다. 그리고 최근 취업을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어떤 분들은 뭐 충분히 소득을 만들고 오셔라 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급박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미 취업을 한 상태에서 막 압류가 독촉이 들어오거나 압류가 되거나 이러면 더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빨리 신청하고 싶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해를 좀 구하고 이게 절차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왜? 접수를 들어갔는데 법원에서도 소득 기준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그 소득이 들어오는 부분을 기일을 좀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신청이 들어감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이라는 걸 같이 했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직장을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굳이 막 몇 달을 기다렸다가 가십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절차는 길어질 수 있지만 일단 접수를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소득금액 그 뭐 한 달치 이렇게 뗀 자료나 아니면 근로계약서 쓴 뭐 연봉계약서 쓴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법무사님들이 일단 진행을 해주셔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배우자하고 같이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배우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배우자는 그냥 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면 되고 그 사람을 근로자로 봐서 별도로 뭐 그 회생 자격이 된다고 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뭐 이런 경우에 같이 사업을 하는데 둘 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뭐 같이 나와서 일은 해주지만 부채만 있지 직장이 명확하게 없는 거니까 이런 경우 파산으로 가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다라고 안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기타 뭐 영업 택시 이런 경우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눈으로 한 번씩 봐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136페이지 넘어가서 영업사원들 그죠? 보험 설계사나 뭐 자동차 영업하시고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뭐 불분명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통장으로 꽂히는 돈만을 가지고 이분 소득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 부분 영업비를 공제하고 하는데 그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나와 있는 소득은 사실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작지만 그 금액으로 법원이 인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 금액으로 잘못 상담하셔가지고 마치 굉장히 조금만 갚아도 될 것처럼 했다가 이제 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인정하는 실제 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원에 있는 소득으로 법원이 보지는 않습니다. 라는 걸 꼭 고지하시고 영업비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영업비로 이만큼 많이 썼다라는 증빙이 충분히 되셔야만 그 의뢰인한테 유리한 변제계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뭐 개별적으로 이런 예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제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아, 이런 특색이 있었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득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뒤로 넘어가서 138페이지 생계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